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어로 완전히 번역하고 등장인물과 장소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본 이야기의 길이와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번역하겠습니다. 소정원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김민석에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톰 포드 수트의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윤소라의 와인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잔을 받아들일 때 그의 손을 스쳤고 수많은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응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음악이 그들의 친밀한 저녁 식사에 미묘한 배경을 제공했지만 민석은 거의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내일 이사회 회의 전에 검토해야 할 분기 보고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석 씨, 제 말 듣고 있나요? 소라의 목소리가 약간의 짜증이 섞인 채 그를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유심히 관찰할 때 에메랄드 귀걸이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울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 중 한 명이 된 그녀의 날카로운 판단력이 엿보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매끄럽게 거짓말을 하며 플래티넘 커프스 단추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고위험 비즈니스 거래에서 수년간 발전시킨 긴장된 습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지난 5분 동안 한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금융합병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가 서명해야 할 계약서 더미로 흘러갔습니다. 소라는 그녀의 최신 럭셔리 부동산 리스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민석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레스토랑의 우아한 인테리어를 훑어보았습니다. 원래 예술 작품으로 장식된 크림색 벽, 서울의 엘리트들로 가득 찬 친밀한 부스, 숙련된 우아함으로 테이블 사이를 누비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서버들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트레이를 들고 있는 친숙한 인물에 그의 시선이 닿자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단순한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고 그가 손가락으로 헤집던 것을 기억하는 흐르는 파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색 유니폼은 한때 그들의 공유 옷장을 채웠던 디자이너 드레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한 것은 앞치마 아래 그녀의 배가 명백하게 부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현, 그의 아내 샴페인 잔이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테이블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소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깜짝 놀랐지만 민석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현이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근처 테이블에 음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레스토랑의 배경소음이 그의 귀에서 둔한 굉음으로 바뀌었고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 전 그들의 결혼식, 지현이 웃을 때 그녀의 눈이 찡그려지는 방식, 6개월 전 그녀가 그들의 펜트하우스를 걸어나가며 끝난 마지막 다툼 솔에게 설명도 없이 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레스토랑 바닥을 가로질러 테이블 사이를 다닐 목적으로 헤집으며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현은 그녀가 서빙하던 테이블에서 돌아섰고 분비는 방 건너편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인식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는 것을 보았고 즉시 그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무언가가 뒤따랐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 뒤에 강철 셔터가 내려온 것처럼 감정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돌아서서 주방을 향해 걸어갔지만 민석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현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멈추고 등을 곧게 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이 순간 한때 그의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로 좁혀졌습니다. 지현아,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더 부드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신중하게 중립적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서빙 트레이를 꽉 쥐고 있는 손에 약간의 떨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화장으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과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녀 피부에 약간의 창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는 그는 무력하게 그녀의 배를 가리키며 말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했냐고요? 그녀가 날카롭게 그를 위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그 질문은 그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하나의 현실이 수정처럼 명확해졌습니다. 지현, 그의 아내, 그가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자는 임신했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녀의 상황에 대해, 그의 실패에 대해 그를 압도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한 목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지현의 옆에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문제 없어요. 지현이 빠르게, 전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제 가실 거예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약간 강조했고 그는 매니저의 눈에서 인식의 반짝임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김민석의 얼굴은 그해 충분히 많은 금융 잡지에 등장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지현은 이미 돌아서서 주방 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얼어붙은 채 그가 방금 발견한 것의 크기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그는 소라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지현 임신했고 서버로 일하고 있는, 그리고 뒤따르는 파괴적인 질문, 그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운전은 흐릿했습니다. 민석은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것이나 최상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서자 그의 발자국 소리가 넓고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지현의 웃음, 그녀의 온기, 그녀의 존재로 가득 찼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창문벽은 서울 스카이라인의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했지만 오늘 밤 반짝이는 불빛은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머물며 그의 기업 스위트룸에서 비슷한 전망을 바라보며 집에서는 그의 결혼이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민석은 자신이 그들이 공유했던 침실이었던 것에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현이 떠난 이래로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고 손님방 중 하나에서 자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은 그녀가 6개월 전에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향수의 희미한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으나 아마도 그것은 단지 그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화장대 위의 사진들에 끌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발리에서의 신혼여행, 카메라에 포착된 행복의 일상적인 순간들. 그는 한 액자를 집어들고 유리 위로 엄지손가락을 문질렀습니다. 그 안에 지현은 화면 밖에 무언가에 웃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의 그들의 3주년 기념일 여행 동안 그 사진을 찍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을까? 그는 빈 방에 속삭였습니다. 답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명확함과 함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놓친 저녁 식사가 놓친 주간으로 변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짧아지고 더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점차 사라지고 그가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바빴던 조용한 체념으로 대체된 방식. 그는 그녀가 떠나기 전날 밤의 마지막 진정한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또 다시 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녀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저녁 식사의 흔적이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파트너십을 얻었어. 그는 자랑스럽게 발표했고 그녀가 그의 흥분을 함께 나눌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무엇을 놓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을 스크롤했습니다. 생일 기념일? 오늘은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현이 목소리가 끊어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휴가를 내고 우리가 가족을 꾸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난 하루 종일 당신이 전화할 징후나 당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징후를 기다렸어요. 이제 그녀의 말의 기억이 그의 가슴에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녀의 걱정을 무시하고 더 나은 그들의 재정적 미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마음을 부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부엌 카운터에 있는 메모에는 단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6개월 후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아 그녀가 떠났을 때 이미 임신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가 다음 회의나 거래에 너무 몰두해 그녀를 무시했을까요?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라 레스토랑에서 그가 떠난 이후로 5번째 전화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홈오피스로 걸어가 노트북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찾고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중인 그녀가 2개의 서비스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커서가 그녀의 새 주소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대답을 요구하고 그가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돈과 영향력으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눈빛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신중하게 구축된 무관심의 벽은 그에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삶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긴 시간 일하고 무거운 트레이를 나르는 이미지가 다른 모든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고 다른 것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이를, 그 생각이 그의 체계를 통해 충격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그의 뱅킹 앱을 열고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키 입력으로 그는 지현의 계좌로 익명의 송금을 준비했습니다. 임신에 대한 의료 비용과 그 이상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 이것은 그가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길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아이가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송금 확인이 도착하자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성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신중한 통제와 계산을 통해 제국을 건설한 김민석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안 됩니다.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기 시작할 때 그는 마침내 그의 사무실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3시간 후에 이사회 회의가 있었고 그 너머로 그는 시작해야 할 평생의 실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그를 다시 그녀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현의 손은 그녀가 휴대폰 화면의 은행 계좌, 잔액을 응시할 때 떨렸습니다. 숫자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금액은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1년 동안 벌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은행에 전화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거래 메모를 보았습니다. 의료 지원비. 그녀는 누가 이 뒤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아침 구토가 그 순간에 복수의 의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제 시간에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그녀의 부푼 배에 손을 대고 아기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녀가 속삭였지만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는 부엌 카운터에 쌓여가는 의료비 청구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보험은 기본적인 것만 겨우 커버했고 그녀의 고위험 임신에 대해 만나야 하는 전문의는
그녀의 수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녀는 그녀의 오빠 전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를 봤어. 정구는 인사말 없이 말했고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서버 중 한 명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어. 지현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민석을 다룰 수 있어. 네가 그를 다룬 것처럼 그가 너를 탈진 상태로 만들 때? 정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지현아, 너는 내 조카를 품고 있어. 너는 이렇게 자신을 계속 밀어붙일 수 없어. 지현은 작은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녀의 오빠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차를 만드는 데 열중했습니다. 방금 그가 내 계좌의 작은 재산을 이체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려보내. 지현은 망설였고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그녀의 배로 갔습니다. 아기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과로하지 않는 엄마가 필요해. 전구가 반박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돈을 받는 것은 지현아, 너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그렇지? 이것은 전형적인 민석이야.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는 대신 문제에 돈을 던지는 거야. 지현이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24시간 내에 그의 두 번째 접촉 시도로 화면에 민석의 이름을 볼 때 그녀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받지 마, 전구가 조언했지만 지현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뭘 원해요,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현아, 제발 끊지 마. 민석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돈,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난 내 방식으로 네 삶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난 네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특히 지금은. 지현은 눈을 감고 눈물을 참으며 싸웠습니다. 6개월 전에는 내 고군분투에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제발 돈을 가지고 있어. 의료 비용으로 네가 필요한 것으로서 어떤 조건도 없어. 정우는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지현은 그의 눈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그가 그녀를 봤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임신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진정한 고통도. 민석은 그녀가 침묵을 지킬 때 계속했습니다. 아기는 내가 모르겠어요. 지현이 그를 가로막았고 거짓말이 그녀의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제국이 가족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그녀는 그가 날카롭게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난 도움을 주고 싶어. 제발 그 정도는 하게 해줘. 지현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중고 가구 청구서 더미,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임시 유아실을 설치하고 있는 단 하나의 침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실용적인 성격과 싸웠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돈은 그대로 두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요. 이해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현아, 난 포기하지 않아. 이번에는 아니야. 그녀는 그가 더 많은 말을 하기 전에 통화를 종료했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즉시 그녀의 옆으로 이동하여 그의 팔을 그녀의 어깨에 두르고 감쌌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어조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마도 지현이 동의하며 그녀의 오빠의 포옹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단지 내 관한 것이 아니야.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자라나는 배를 생각했습니다. 민석의 아이, 비록 그가 아직 그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떠나기 며칠 전에 임신을 발견했고 뒤따르는 혼란과 가슴의 아픔 속에서 그녀는 그에게 말하는 것이 이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의 다른 면을 보고 그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민석은
서류 작업과 요구사항을 가진 변호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 민석은 달라 보였습니다. 직장에 가야 해. 그녀가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아프다고 전화해. 전구가 제안했습니다. 너 지쳐 보여. 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오늘 저녁 러시를 생각하면. 그녀의 말은 어지러움의 파도가 그녀를 치자 끊겼습니다. 그녀는 지지를 위해 부엌 카운터를 잡았지만 방은 이미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마지막 것은 세상이 흐려지며 전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은 이사회 회의 중간에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보통 회의 중에 전화를 무시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화면을 흘끗 보게 했습니다. 그 번호는 그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구, 지현의 오빠, 실례합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회의실을 나가는 것을 보며 응시했습니다. 전구? 그가 심장이 빠르게 뛰며 대답했습니다. 지현이 쓰러졌어. 전구의 목소리는 간결했습니다. 우린 송파 종합병원에 있어. 그녀는 안정적이지만 의사들이 아기의 심박수를 걱정하고 있어. 민석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그녀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신경 안 써. 민석은 로비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몇 층이야? 전구가 깊게 한숨을 쉬기 전에 긴 정적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 4층. 송파로 가는 운전은 그의 운전기사가 여러 속도 제한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지현의 마지막 사진을 보며 보냈습니다. 거의 1년 전 자선 갈래에서 찍은 것. 그녀는 그녀의 눈을 빛나게 하는 파란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실했으며 그가 그녀에게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진짜 미소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전구가 대기실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현의 오빠는 민석이 다가오자 올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체념과 남아있는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실행하고 있어. 민석이 물을 수 있기 전에 전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간전증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민석은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전날 밤에 충분한 연구를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임신 합병증.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 정우의 웃음은 쓰라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60시간 주당 근무, 하루 종일 발에 서서 청구서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 의사는 몇 주 전에 그녀에게 쉬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시간을 줄일 여유가 없었어. 각 단어는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불편한 대기실 의자 중 하나에 앉아 그의 머리를 통과하며 그의 손을 실행했습니다. 내가 알았어야 했어. 내가 그녀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 넌 그녀가 처음부터 떠나게 해서는 안 됐어. 전구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그런 다음 그의 어깨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난 우리 둘 다 그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해. 난 그녀에게 나와 함께 살자고 설득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너무 고집이 세. 그녀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 민석이 대답하기 전에 한 의사가 치료구역에서 나왔습니다. 두 남자 모두 즉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가족인가요? 의사가 그들 사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난 그녀의 오빠예요. 전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난 그녀의 남편입니다. 민석이 덧붙였고 전구의 날카로운 표정을 무시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현 씨는 안정적이지만 그녀의 혈압이 우려됩니다. 아기는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최소한 24시간 동안 관찰을 위해 유지하고 싶고 그녀는 다음 몇 주 동안 완전한 침상 안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전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 없이 그녀와 아기 모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작업, 식사 준비, 혈압 모니터링을 돕는 사람, 난 간호사를 고용할 거예요. 민석이 즉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전구가 논쟁했습니다. 그럼 뭘 제안해? 민석이 그의 형제인 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족, 당신 자신의 일자리가 있잖아. 난 자원, 유연성이 있어.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게 해줘. 그것은 내 결정이 아니야. 전구가 긴 순간 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그녀를 위해 있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망치지 마. 한 간호사가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지현 씨가 그녀의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전구가 일어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와 몇 분 동안 이야기하게 해주어. 그런 다음 아마도 난 그녀가 너를 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민석은 전구가 간호사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런 다음 그의 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분 내에 그는 다음 달 동안의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그의 임원팀의 원격 근무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비즈니스보다 무언가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전구가 30분 후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널 만날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네가 그녀를 다시 아프게 한다면 그들은 네 몸을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작은 미소가 그의 입술을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구가 몇 달 동안 그에게 말한 가장 형제다운 것이었습니다. 지현의 방까지 걸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하얀 시트에 대해 작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모니터의 꾸준한 삐소리가 방을 채웠고 아이비가 그녀의 팔에 액체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끈 것은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초음파 기계였으며 그 화면은 작은 심장의 빠른 떨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기,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지현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네, 민석 씨, 아기는 당신의 것이에요. 민석은 병원 침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그의 무릎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당신의 것이에요. 그는 지현의 얼굴을 살펴보며 어떤 속임수의 징후를 찾았지만 단지 피로와 그녀의 눈에 있는 도전의 힌트만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 그는 겨우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난 떠나기 3일 전에 알았어요. 지현의 손이 보호적으로 그녀의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난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특별한 저녁 식사, 당신에게 말할 창의적인 방법. 하지만 당신은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당신이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것은 단지 다른 필수적인 비즈니스 미팅 전에 옷을 갈아입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기억은 그를 물리적인 타격처럼 맞았습니다. 그는 그 주간을 기억합니다. 한국금융합병이 중요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무실에서 자고 커피와 결심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그가 그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헌신으로 보았던 것을 그녀는 그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버림으로 경험했습니다. 왜 나중에 말하지 않았어? 이 모든 달 동안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지현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가족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어요. 난 당신이 이 아기가 나쁜 타이밍이거나 당신의 목표로부터의 방해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민석은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손이 그녀의 위에 맴돌다가 물러났습니다. 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안 그랬을까요? 그녀의 웃음은 쓰디쓰렸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거의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지현아. 우린 실용적이어야 해. 회사는 지금 나를 필요로 해. 지현의 활력 징후를 추적하는 모니터가 더 빠르게 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문간에 나타났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김지현 씨, 당신은 진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권고하며 판독값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석은 즉시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가야 할 것 같아요. 굿다. 아니요. 지현이 말했고 그들 둘 다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그냥 우리에게 몇 분만 주세요. 그녀가 간호사에게 물었고 간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지만 민석은 그녀가 문에서 멀리 가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지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아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아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석 씨. 난 그저 당신이 우리 아이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끊임없는 실망, 깨진 약속들, 당신의 관심을 붙들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난 변했어, 민석이 주장했다가 그런 다음 자신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난 변하고 있어. 지난 24시간은 나를 당신의 눈을 통해 보게 했고 난 내가 보는 것이 싫어. 당신이 떠나도록 내버려 둔 남자, 당신이 그의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한 남자. 난 더 이상 그가 되고 싶지 않아. 지현은 긴 순간 동안 그의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모니터의 삐 소리는 더 꾸준한 리듬으로 느려졌습니다. 예쁜 말이네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에게서 예쁜 말을 전에도 들었어요. 그럼 행동으로 내가 증명하게 해줘. 민석은 의자를 그녀의 침대 가까이 당겼고 그녀가 반대할까봐 두려운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사는 당신이 완전한 침상 안정,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난 당신의 자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선이 아니야, 지현아. 이것은 책임이야, 의무야. 기본적인 인간 품이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단어를 선택해. 하지만 제발 내가 이것을 하게 해줘. 당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지현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배 위로 움직였고 민석은 그가 이미 놓친 모든 순간에 대한 경애와 후회의 혼합으로 그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난 조건이 있어요. 지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민석은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뭐든지. 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난 도움을 받아들일 거지만 내 조건으로, 내 공간에서. 그리고 이것은 화해가 아니에요, 민석 씨. 이것은 공동 양육이고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말들은 아팠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뭐가 더 있어? 더 이상의 깜짝 송금 없음. 만약 당신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 논의해요. 그리고 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원해요. 임신 중과 후의 지원에 대한 공식 계약. 내 변호사들이 당신이 원하는 어떤 문서든 작성하게 할게. 민석이 시작했다가 그런 다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변호사들이 그것들을 작성할 수 있어.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현은 약간 긴장을 풀어 보였습니다. 한 가지 더, 당신은 신뢰가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단지 내가 당신이 도와주도록 허락한다고 해서 당신을 다시 들여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벽들은 이유가 있어요. 민석은 병원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아이의 심장 박동을 추적하는 모니터들, 베개에 기대어 있는 지현의 창백한 얼굴, 또 다른 탈수와 탈진 에피소드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를 전달하는 아이비. 그녀가 말한 벽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가 그들의 결혼보다 우선시했던 유리와 철골 타워만큼이나 견고했습니다. 이해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현아, 고마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이것의 일부가 되게 해줘서.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주장했습니다. 김지현 씨는 이제 쉬어야 합니다. 민석은 일어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지현의 눈은 이미 하루의 탈진이 마침내 그녀를 따라잡으며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변호사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또는 꽃, 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도. 고치지 않음. 민석은 부드럽게 동의했습니다. 그냥 여기 있음. 그가 병원 방에서 나갔을 때 그는 복도에서 전구를 지나쳤습니다. 지현의 오빠는 그에게 측정하는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너에게 아기에 대해 말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안에 있는 감정의 동요에 대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하, 전구가 단순히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다음 주간은 적응과 신중한 협상의 혼란 속에 지나갔습니다. 약속대로 지현은 그녀의 작은 송파 아파트를 떠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석은 그의 일상적인 영향력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를 탐색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끊임없이 고장 나 있었고 복도에서는 아래층 인도 레스토랑에서 나는 카레 향이 희미하게 풍겼으며 그의 이탈리아산 가죽 신발은 그가 이제 하루에 여러 번 오르내리는 4층 계단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 서비스와 식사 배달 회사를 고용했으며 둘 다 개인적으로 검증되고 긴 논의 끝에 지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정건강 간호사가 하루에 2번 그녀의 활력 징후와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것은 단지 민석, 그의 노트북과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겠다는 필사적인 욕망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현은 5번째 아침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작은 부엌을 정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며 당신의 제국이 당신 없이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민석은 그녀의 인정하건대 빈약한 식료품 저장실을 살펴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제국은 기다릴 수 있어. 비록 내가 약 1시간 후에 화상 통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거실을 사용해도 괜찮아? 지현은 고개를 끄덕인 다음 소파에서 자세를 바꾸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석은 즉시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해? 물? 다른 베개? 나는 내가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대우받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지현이 말했지만 거기에는 일주일 전에 있었을 만큼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임신 불편함을 다루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난 몇 달 동안 도움 없이 그것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몇 달의 기억, 지현이 긴 시간 일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민석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지현은 그가 부엌으로 돌아가 효율적으로 물품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달라졌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알았던 민석 씨는 집안일을 한다는 생각에 폭발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부가 일주일 동안 아팠을 때 기억나요? 당신은 정리되지 않은 침대를 다루기보다는 포시즌스에 머무르는 것을 고집했어요. 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 바보였어. 거기에는 반론이 없네요. 하지만 지현의 입술은 미소의 흔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움직였습니다. 비록 보통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당신이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다소 재미있기는 해요. 난 배우고 있어. 민석이 파스타 상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 이제 모든 스파게티가 파운드당 3만 원이 안 든다는 것을 알고 세상은 그것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지현이 정말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그것을 그녀의 손 뒤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은 가벼운 압력에도 터질 수 있는 비누 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에 기반하고 싶었지만 그는 벽과 신뢰에 대한 그녀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대신 그는 식료품 저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향신료 컬렉션은 위험할 정도로 낮아요. 그리고 당신이 반대하기 전에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어떤 인간도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야. 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주문하고 있어. 내가 식사 시간에 여기 있으니까 자기 보존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지현이 지적했습니다. 민석은 멈췄습니다. 내가 그러길 원해? 긴 정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현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용적이에요. 당신은 어쨌든 여기 있고 그것은 간호사와 내 오빠 외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좋아요. 민석이 대답하기 전에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상 통화가 5분 안에 시작됩니다. 그는 그의 노트북을 집어들고 지현에게서 가장 먼 거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소박한 주변 환경을 잡지 않도록 화면을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그가 그의 임원팀과 분기별 예상치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그는 지현의 존재에 대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꺼냈지만 그것을 읽는 것보다 그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직원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꾼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가 즉각적인 이익보다 그들의 관심사를 어떻게 우선시하는지. 통화는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끝났을 때 민석은 지현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그녀의 가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녀 머리에 금색 하이라이트를 잡았고 잠시 동안 그녀는 몇 년 전 그가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며 그는 그녀의 다리 위에 담요를 조정하고 책을 회수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커피 테이블에 놓았을 때 그는 제목을 알아차렸습니다. 임신했을 때 기대할 것. 책은 임신 6개월에 대한 많은 북마크가 된 섹션에서 열렸습니다. 지현이 지금 있는 곳. 의식적인 생각 없이 민석은 자신이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책을 첫 페이지로 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현이 1시간 후에 움직일 때까지 그는 3장을 읽었고 그의 휴대폰의 메모 앱에 다음 의사 약속에서 물어볼 질문들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현이 말하기 전에 그가 몇 분 동안 읽는 것을 지켜본 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산전 비타민에 관한 페이지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원해, 난 이해해야 해. 내가 여기 있었어야 했던 모든 것을. 지현은 긴 순간 조용했습니다. 다음 초음파 검사는 목요일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고 싶다면. 민석은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단지 초음파만. 지현은 빠르게 명확히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아이이기도 해요. 당신은 거기 있어야 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며. 고마워.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지현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끔찍하고 잡지들은 모두 2019년부터 온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고 그들은 둘 다 그가 불편한 의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음파실은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어 민석이 모든 숨결,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지현이 침묵 속에 요청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문 근처의 의자에 앉았고 지현은 검사 테이블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지현의 둥근 배 위로 봉을 움직였고 방은 빠른 휙휙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심장 박동이에요.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하고 꾸준해요. 항상처럼. 민석은 모니터의 희미한 이미지에 매료되어 앞으로 기대었습니다. 그것은 손인가요? 기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눈이네요, 아빠. 여기를 보세요. 그녀는 화면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손가락들을 볼 수 있어요. 뭔가 멋진 것을 알고 싶으세요? 아기의 지문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아빠라는 단어가 민석을 물리적인 힘으로 쳤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되돌릴 수 없이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이였습니다. 지문과 뛰는 심장을 가진. 성별을 알고 싶으세요? 기술자가 그들 사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현은 망설였다가 민석에게 돌아섰습니다. 난 알아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을까요? 올리브 가지는 작았지만 중요했습니다. 민석은 그의 목구멍의 덩어리, 주위로 말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술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작은 여자아이를 가질 거예요, 딸. 민석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층 건물을 지었고 수십억 원의 거래를 체결했지만 어떤 것도 이 순간만큼 기념비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가요? 그는 겨우 물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기술자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임신 연령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집에 가져갈 사진을 원하세요. 그들은 그들의 딸의 다른 각도를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 한 줄을 가지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지현은 멈췄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래요? 그녀가 물었고 그들 둘 다 놀랐습니다. 난 근처에 괜찮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곳을 알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좋아. 민석이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빠르게 말했습니다. 델리는 그가 보통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음식은 좋았고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지현은 추가 피클이 있는 터키 클럽을 주문했고 그것이
그녀의 몇 안 되는 일관된 갈망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비어 갈망은 없어요? 민석이 부드럽게 놀렸고 물을 시험했습니다. 지현은 눈을 굴렸지만 그는 그녀의 입술에 약간의 상승을 포착했습니다. 당신의 미식과 감각을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이 작은 아이는 단순한 편안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어머니처럼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현이 항상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보다 식당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며 음식이 더 많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공유된 과거를 상기시키자 지현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지만 그녀는 일주일 전에 그랬을 수도 있는 것처럼 침묵 속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꺼내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키가 클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측정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추측하건대 그녀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얻었어요. 민석은 그가 그들의 딸의 프로필을 얼마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 놀라워하며 이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코를 가진 것 같아 그 작은 올라감을 봐. 그들은 다음 1시간을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특징과 특성에 대해 추측하며 보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느껴졌고 거의 그들이 단지 식사를 공유하고 그들의 아이의 미래에 대해 꿈꾸는 기대하는 부모일 뿐인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민석의 전화가 그의 사무실에서 온 긴급한 이메일로 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지현은 그가 그것을 읽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야 해요. 그녀가 사진들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들은 기다릴 수 있어. 민석이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전화를 치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 지현은 긴 순간 동안 그를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변했군요. 그렇죠? 난 노력하고 있어. 그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 보았습니다. 난 그것이 모든 것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난 더 나아지고 싶어. 그녀를 위해, 당신을 위해,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민석 씨, 지현의 목소리는 경고하는 음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아. 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압력 없고 기대 없어. 난 이제 내가 수년 전에 이해했어야 했던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해. 성공은 당신이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현은 부재마인드하게 그녀의 배를 문질렀습니다. 민석이 그녀가 깊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다고 알아차린 습관. 난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오늘 여기 있어서 기뻐요. 우리가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로 걸어 돌아갈 때 민석은 지현의 약간의 절뚝거림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의 발이 부어 있어. 그가 관찰했습니다. 차를 부를까요? 괜찮아요. 지현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다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실 아마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화려한 타운카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일반 택시면 괜찮아요. 민석은 보안과 안락함에 대한 그의 본능적인 항의를 참았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주문했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왔습니다. 따라잡을 일이 좀 있어. 그가 그들이 그녀의 건물에 도착했을 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나중에 저녁 식사와 함께 돌아올 수 있어? 아래층 인도 식당이 정말 맛있어 보여. 지현은 아주 짧게만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매운 건 안 돼요. 아기는 요즘 열을 좋아하지 않아요. 민석이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오늘 뭔가 깊은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들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균열의 첫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이 중요한 화상 통화 중에 있을 때 그의 개인 전화에 지현의 번호가 떴습니다. 그는 즉시 비즈니스 통화를 보류로 했습니다. 지현아, 괜찮아? 간호사가 오늘 올 수 없어요. 지현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고장났고 대행사는 내일까지 대체 인력을 보낼 수 없대요. 당신이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20분 안에 거기 있을게. 민석이 이미 그의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지현이 그녀의 작은 거실을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손은 그녀의 허리 아래쪽에 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 혈압이 오늘 아침에 조금 높았고 의사는 그것이 모니터링 되기를 원해요. 사과하지 마.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는 간호사가 그에게 사용하는 법을 보여준 혈압 모니터를 꺼냈습니다. 앉아서 내가 당신의 수치를 확인하게 해줘. 지현은 따랐고 민석이 능숙하게 커플을 그녀의 팔에 감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이것을 배웠어요? 난 간호사와 연습하고 있었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있었어. 만약을 위해. 판도값은 이상적인 것보다 높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자간전증에 대한 의사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쉬어야 해. 그가 그녀가 소파로 가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먹었어? 배고프지 않았어요. 했는 민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기는 당신이 배고프지 않더라도 영양분이 필요해. 그는 그가 정확히 이 목적을 위해 건강한 간식을 비축해둔 부엌으로 움직였습니다. 사과 조각과 아몬드 버터?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해 스무디를 만들 수 있어? 언제부터 당신이 스무디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지현이 물었고 진정한 호기심이 그녀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가 지난주에 산 블렌더를 꺼냈습니다. 유튜브가 모든 것에 대한 튜토리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임신 중 혈압 관리를 위한 특정 스무디 레시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현은 그가 효율적으로 냉동, 베리, 시금치, 요구르트,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결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연구를 하고 있었군요. 물론이지. 민석은 그녀에게 스무디와 함께 그녀의 산전 비타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야. 프로젝트? 지현이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단어 선택이 좋지 않았어? 민석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 의미를 알지. 당신과 우리 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우리 딸. 그 말들은 여전히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현은 생각에 잠겨 그녀의 스무디를 홀짝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이 나보다 더 가정적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아니야. 민석이 웃었습니다. 난 여전히 당신의 세탁기를 이해할 수 없어. 그 기호들은 아예 상형 문자일 수도 있어. 위대한 김민석 세탁기 회패배. 지현의 놀리는 어조는 더 쉬운 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의 이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그들은 내가 갑자기 부모 휴가 정책과 현장 보육 옵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느라 너무 바빠. 지현의 손이 그녀의 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회사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민석은 그녀 맞은편에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해야 했어. 난 지난 몇 주 동안 내 직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고군분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왔어.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그들의 경력과 그들의 아이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끼는 난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런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이 놀랍도록 사려 깊네요. 최근에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을 몇 가지 했어.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약간의 기업 영혼 탐색을 촉발하는 것은 없어. 지현은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대신 작은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손이 그녀의 배로 날아갔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민석은 즉시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 없어요. 지현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지금 매우 활동적이에요. 당신 느끼고 싶으세요?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임신을 돕고 있는 모든 주간 동안 이것은 지현이 이 수준의 친밀함을 제공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소파에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지현은 그의 손을 가져다 그녀의 배 옆에 놓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대한 확실한 밀기. 그것은 그녀의 발이에요. 지현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내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리게 했고 그는 그의 손 아래 그의 딸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음파,
사진도 이 연결의 순간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현이 말했고 그런 다음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아기 책이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이 단계에서 접촉과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민석은 목구멍을 클리어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은 그녀의 배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네 아빠야. 더 일찍 여기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아기가 다시 발로 찼고 이번에는 더 강하게 지현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멋져요. 이제 그녀가 온통 흥분했어요. 그녀는 이제 온종일 덤블링을 할 거예요. 미안해. 민석이 말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물렸지만 그 접촉, 그 연결의 기억은 영구적으로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지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오후 약을 위한 알림. 민석이 그녀의 약과 물을 가지러 일어났을 때 그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그 밤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봤을 때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일이야? 아니면 나쁜 일이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현은 그녀의 배를 내려다보았고 거기서 그들의 딸은 계속해서 그녀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난 아직 그것을 알아내고 있어요. 그들이 지난 몇 주 동안 구축해온 상대적인 평화는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석이 지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소라가 복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디자이너 하이힐이 다가오는 폭풍을 경고하는 그 신중한 중립성을 담은 그녀의 목소리로 달아해진 리놀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 씨, 그가 다가오자 그녀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니야. 민석이 지현의 문을 열기 위해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시를 위해 열쇠를 받았지만 존중으로 항상 먼저 두드렸습니다. 언제가 좋은 시간이에요? 소라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당신은 몇 주 동안 저를 피하고 있어요. 자선갈라는 내일 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사회적 이벤트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민석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현이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눈은 민석과 소라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소라의 완벽한 침착함이 그녀가 지현의 임신한 모습을 바라볼 때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사실이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난 아마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네요. 그렇죠? 소라, 민석의 목소리에는 경고하는 음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지마. 그럼 어디서? 당신은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회의를 취소하고 원격으로 일하고 중요한 사회적 약속을 놓치고 이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민석 씨, 그리고 이제 난 당신이 송파에서 주부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해요. 지현의 손이 문틀에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떠나요? 소라가 웃었고 그 소리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여보, 난 당신 남편의 회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의 작은 드라마가 그의 평판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한때 관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던 사업의 안정성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만. 민석이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소라, 우리는 이것을 다른 시간에 논의할 거야. 언제?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한 후에 한국금융합병은 실에 매달려 있어요. 이 사회는 불신임 투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뭐 간호사 놀이? 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회가 걱정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더러운 일을 하러 보내는 대신 내게 직접 말할 수 있어. 소라는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기업 전령사로서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서로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 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을 알아.
그것은 편리했어. 그 이상은 아니었어. 내 실패하는 결혼과 당신 자신의 빈 삶으로부터의 기분 전환.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 둘 다 돌아보게 했습니다. 지현은 그들의 대립에서 아파트로 물러났습니다. 집에 가 소라, 민석이 지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 또는 가지지 않았던 것, 그것은 끝났어. 그것은 내가 레스토랑에서 지현을 본 순간부터 끝났어. 그녀는 절대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소라가 말했고 그녀의 침착함이 깨졌습니다. 지금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보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항상 당신이 그녀를 다시 실망시킬 것을 기다릴 거예요. 아마도 민석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녀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그것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는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안녕 소라. 아파트 안에서 그는 지현이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현아, 그가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당신이 들은 것, 내가 들은 것은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지현이 그를 차단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 대해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자선 행사들, 사회 페이지들, 내가 떠난 후에도 난 그것을 모두 봤어요, 민석 씨. 민석은 그를 압박하는 그의 과거 실수들의 무게를 느끼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 단지 소라뿐이었고 그것은 시작하지 않았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틀렸고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어. 그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지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가 계획했던 가족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당신의 소중한 회사에 비해 부차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마침내 인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당신의 이사회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해. 민석이 갑작스러운 강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투표를 하게 해. 합병이 실패하게 해. 그중 어느 것도 여기 있는 것, 우리 딸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 민석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눈은 격렬했습니다. 지현아, 지난 몇 주는 비즈니스에서 15년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내게 가르쳐 주었어. 내가 느끼는 모든 발차기, 내가 참석하는 모든 의사 약속, 이 여정의 일부가 되는 모든 순간, 그것은 내가 닫은 모든 거래보다 더 가치가 있어. 그리고 참신함이 사라질 때 지현의 손이 보호적으로 그녀의 배 위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이사회 회의의 흥분이 다시 부를 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 민석이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이를 진짜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이야. 돈, 힘, 사회적 지위, 난 항상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것, 당신과 우리 딸, 이것은 대체 불가능해. 지현은 그의 말을 처리하며 긴 순간 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갈라. 당신은 가야 해요. 지현아. 아니, 내 말 들어요. 갈래 가세요. 이사회를 직면하세요. 합병을 처리하세요. 당신이 두 세계를 모두 균형 잡을 수 있고 어느 하나도 무너지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하세요. 왜냐하면 난 우리 딸이 그의 꿈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그녀를 원망하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거나 그가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그녀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민석은 일어나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절대 그녀를 원망할 수 없어. 또는 당신을 증명해봐요. 지현이 도전했습니다. 당신 안에 이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단지 임신 발견의 충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보여줘요. 당신이 항상 그랬던 사업가와 그녀가 필요로 하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줘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지현은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화해의 약속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1시간 전에 그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래 갈게.
이사회를 처리할게. 하지만 난 그 후에 여기로 돌아올 거야. 우리 딸의 저녁 발차기들이 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어. 미소의 유령이 지현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관객을 위해 가장 잘 공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어머니처럼.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고 지현이 그녀의 진정한 따뜻함과 매력으로 방을 밝히곤 했던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아니요, 지현이 부드럽게 그를 정정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항상 쇼를 훔칠 준비가 되어 있죠. 플라자 호텔의 무도장은 그것의 일상적인 호화로움으로 반짝였지만 민석에게는 지현의 아파트의 따뜻한 단순함에 비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나비 넥타이를 조정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다양한 비즈니스 동료들의 인사를 숙련된 용이함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석 씨, 이사회의 의장인 장 리처드가 그룹에서 벗어나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넥타이를 매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른 문제들을 우선시하고 있었어. 민석이 지나가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받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것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가정해요? 리처드의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알려졌어요. 한국금융팀은 특히 합병에 대한 당신의 헌신 수준에 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오늘 밤 여기 있는 이유인가요? 민석이 한국금융 스탠리의 임원그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이것이 자선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비즈니스예요, 민석 씨.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난 틀렸어. 그 말들은 그들 둘 다 놀라게 하며 쉽게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윤 마진이나 시장, 점유율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리처드는 그를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내에 관한 건가요? 임신? 내 딸, 민석이 단호하게 정정했습니다. 네, 그녀는 이제 내 우선순위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회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사회는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최근 정책 변화들, 원격 근무 배치들, 지연된 합병 협상들, 모두 장기적으로 회사에 혜택을 줄 신중하게 고려된 결정들이었어요. 민석이 중단했습니다. 당신은 작년에 우리의 직원 유지율이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의 정책들이 일하는 부모들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잃었는지, 우리가 즉각적인 이익을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관 지식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갔는지. 리처드는 눈을 깜빡였고 분명히 이 논쟁 라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 더 자주 바뀌지 않는 노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밖의 삶을 인식하는 회사 문화로부터. 민석은 그의 손대지 않은 샴페인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측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한국금융팀과 이야기한 후에 그는 그를 따라오는 눈들을 인식하면서 한국금융 스탠리 임원들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지현으로부터의 문자. 혈압, 정상. 아기는 그녀의 축구 기술을 연습 중. 그들이 당신을 위협하게 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는 그가 장경영 그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장 사장님, 그는 나이 든 남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난 우리가 합병에 대한 몇 가지 우려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2시간은 협상 확인 전략적 계획의 신중한 춤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인도적인,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회사. 그는 그의 최근 정책 변화들이 이미 직원 만족도 점수를 향상시키고 병가 사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끝날 때쯤 가장 회의적인 이사회 구성원들조차 생각에 빠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금융팀은 특히 기업 책임과 함께 이익 최적화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옹회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민석 씨. 공식적인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장경영이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당신은 시장 지배력과 공격적인 확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것은 당신의 전체 관점을 바꿔요. 민석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세계의 종류,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장경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첫 손자가 작년에 태어났어요. 내 관점도 바꿨어요. 그는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 씨. 당신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의 기업 가치와 잘 일치해요. 저녁이 마무리될 때 리처드가 다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들의 우려를 철회할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상황과 회사의 필요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비록 난 당신의 경영 철학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해요. 민석은 지현의 두 세계를 균형 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라는 도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탁월한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두죠. 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현으로부터의 또 다른 문자. 모든 게 괜찮아요? 그 이상이에요. 그가 타이핑했습니다. 합병 진행 중. 이사회 만족. 내 여자들은 어때요? 응답이 빠르게 왔습니다. 당신의 딸은 마침내 자고 있어요. 나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잘했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고 그런 다음 리처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가, 민석 씨. 나이 든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의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고 있어요. 송파로 가는 운전은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저녁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열쇠를 사용하여 조용히 지현의 건물에 들어갔고 이제 몇 주 전보다 저항감이 덜한 익숙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고 있다면 깨우고 싶지 않아 그녀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을 열었고 편안한 잠옷을 입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깨 주위로 느슨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 올 필요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물러섰습니다. 네, 그랬어요. 민석은 지현이 차와 대화에 그들의 저녁 루틴을 유지했다는 것을 기쁘게 알아차리며 그의 일상적인 의자로 이동했습니다. 난 저녁 발차기를 위해 여기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지난 1시간 동안 조용했어요. 지현이 소파에 자리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지치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을 기다릴게요. 민석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난 항상 돌아올 거예요, 지현아. 직장이나 다른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가 오늘 밤 증명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사회에, 당신에게, 나 자신에게. 지현은 긴 순간 동안 조용했고 그런 다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믿어요. 그 말들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은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첫 번째 햇살 같았습니다. 갈래에 대해 말해주세요. 지현이 그녀의 발을 그녀 아래 말아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전체 이사회와 맞서셨어요? 민석이 저녁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부드러운 램프 불빛 속에 있는 지현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벽들은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것들은 몇 달 동안 그랬던 것보다 낮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평화는 3주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석은 중요한 합병회의 중간에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정우의 번호로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지현의 오빠는 무언가 잘못되지 않는 한 절대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뢰합니다. 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 비상사태입니다. 그는 겨우 복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현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어. 정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구급차를 불렀어. 그들은 그녀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어. 민석은 이미 엘리베이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어때요? 그들은 둘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냥 여기 와, 알았지? 병원으로 가는 운전은 불안과 그의 운전기사가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동안 울리는 경찰 사이렌의 흐릿한 혼합이었습니다. 민석은 전구가 응급실 대기 구역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평소 침착한 얼굴은 걱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식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검사를 실행하고 있어. 의사는 가능한 자간전증, 합병증에 대해 뭔가 언급했어. 민석은 그의 다리가 갑자기 그를 지지할 수 없는 것 같아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에요. 난 최근에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더 많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그만.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자간전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지현은 모든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때때로 임신은 그냥 합병증을 동반해요. 민석이 대답하기 전에 한 의사가 치료구역에서 나왔습니다. 김지현 씨의 가족? 그들은 둘 다 즉시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현 씨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우리는 증상의 진행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34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분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기 분만이요? 민석은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르잖아요. 34주에 태어난 아기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잘 지내요. 의사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의 폐 발달을 돕기 위해 약물을 투여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김지현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전구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고위험 산부인과 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간호사가 곧 당신들을 데려갈 거예요. 그들은 지현을 삐 소리를 내는 모니터로 둘러싸인 개인실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병원 시트 위에서 작고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맑고 민첩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말하기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차질이에요. 민석은 생각도 없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이동하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놀라움에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 겁먹게 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인정했습니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시도했습니다. 저도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아기는 괜찮아요. 그들은 이제 그녀의 심장 박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빠른 휙휙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딸의 심장 박동, 강하고 꾸준합니다. 민석은 그 소리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가 조기 분만에 대해 언급했어. 전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현의 손이 민석의 손에서 꽉 조여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48시간 내에 그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안전을 위해 그녀의 폐를 위한 스테로이드를 주고 있어요. 당신이 필요한 무엇이든,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 전문가들, 무엇이든. 민석 씨, 지현의 목소리는 익숙한 당혹감의 음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들 둘 다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어요. 제발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지현은 긴 순간 그의 얼굴을 연구했고 그런 다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무엇이든지.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있지 않고 합병을 처리하지 않고 여기. 만약 우리 딸이 일찍 온다면 당신이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합병은 기다릴 수 있어요. 민석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난 지금 리처드에게 전화해서 그가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할 거예요. 전구가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대한 김민석이 수십억 원의 합병을 위임한다고? 당신은 누구이며 내 형부에게 무슨 일을 했어요? 그는 배우고 있어요. 지현이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눈은 결코 민석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체온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간호사가 지현의 IV를 위한 약물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혈압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쉬려고 노력하세요. 다음 며칠은 도전적일 거예요. 지현의 눈이 감기기 시작하자 민석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정착했습니다. 정우는 그들을 잠시 지켜본 다음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릴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내 여동생을 잘 돌봐. 항상. 민석이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지현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인정, 너무나 조용하고 취약한 민석의 심장을 부서뜨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직면해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현이 중얼거렸고 수면이 그녀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럴 것처럼 민석이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한 잠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모니터는 두 심장 박동에 꾸준한 리듬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석은 수많은 비즈니스 위기에 직면해왔지만 어떤 것도 이 순간만큼 그를 무력하게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마도 합병에 대해 전화하는 리처드일 것입니다. 민석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껐습니다. 지현이 옳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돈이나 비즈니스 재주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존재하고 강하게 서 있고 그것이 충분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방 창문 밖에서 해는 서울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핑크색과 금색 색조로 물들였습니다. 민석은 몇 년 전에 다른 일모를 기억했습니다. 그와 지현이 처음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너무 젊었고 꿈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녀에게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그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를 거의 잃는 것이 그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키는 데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딸의 심장 박동을 들으며 민석은 새로운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남은 인생 동안 지키기 위한 것. 다음 36시간은 의학용어, 걱정스러운 상담,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흐릿한 혼합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현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불편한 병원 의자에서 불안하게 자며 그는 다양한 모니터를 읽는 법을 배웠고 지현의 혈압이나 아기의 심장, 박동의 가장 작은 변화에도 간호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지현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도착했고 작은 병원 방을 채우는 긴장된 불안한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엘렌은 민석을 한 번 보고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그를 꽉 안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일어서서. 지현의 아버지 제임은 더 예약적이었지만 민석은 그가 또 다른 중요한 비즈니스 통화를 리처드에게 위임했을 때 그가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날 늦은 오후 지현의 의사는 가족 회의를 위해 그들 모두를 모았습니다. 약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혈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분만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현은 민석의 손을 잡았고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꽉 쥐었습니다. 위험은 무엇인가요? 제임이 물었고 그의 교수 마음은 모든 사실을 필요로 했습니다. 의사는 정직했지만 안심시켰습니다. 조산에는 항상 위험이 있지만 34주는 상대적으로 성숙해요. 스테로이드는 아기의 폐에 작용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시술 중 지현 씨의 혈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술이 필요할까요? 엘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제왕절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는 더 안전해요. 의사는 지현에게 돌아섰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현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신생아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것은 그녀의 발달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34주의 아기들은 24주의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호흡, 좋은 섭취, 그리고 일관된 체중 증가를 보여주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방은 모니터의 꾸준한 삐의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지현의 부모님은 친척들에게 전화하고 서울에서의 연장된 체류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정우는 지현의 친구들에게 업데이트하고 누군가가 그녀의 아파트를 점검하도록 준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혼자 있을 때 지현은 민석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에게 뭔가를 약속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민석이 맹렬하게 중단했습니다. 내 말 들어요. 지현이 고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를 선택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우리 딸을 선택할 거라고. 민석은 그의 세계가 그 축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현아, 하지 마. 약속해 주세요.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먼저 와야 해요. 항상. 민석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몇 년 전에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한 것과 같은 결심을 보았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둘 다 괜찮을 거예요. 지현의 자유로운 손이 그녀의 배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제발. 그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항상 더 차분해요. 민석은 감정에 꽉 찬 목소리로 지현의 배에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 내일은 큰 날이 될 거야. 너의 엄마와 난 너를 만나기를 기다릴 수 없지만 우리는 네가 강하기를 필요로 해. 알았지? 너희 둘 다 강해야 해. 아기가 움직였고 지현의 병원 가운 아래 가시적인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요. 아빠라는 단어는 민석을 물리적인 힘으로 쳤습니다. 이 모든 주간의 준비, 의사 약속들과 산전 비타민들과 유아실 계획,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은 이 순간까지 완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내일 그들의 딸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난 이름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름들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둘 다 그것이 그들의 신중하게 유지된 경계를 위해 너무 친밀한 대화라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이 다가오면서 그 경계들은 덜 중요해 보였습니다. 말해봐요. 민석이 격려했습니다. 난 생각했는데 희망. 지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아닌가요? 심지어 일이 최악일 때, 내가 우리의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을 혼자 어떻게 할지 알아내려고 할 때 그녀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희망, 민석이 반복했고 그 이름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희망 김, 완벽해요. 희망 엘렌 김, 지현이 정정했습니다. 내 엄마를 따라서 만약 괜찮다면? 민석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정확히 맞아요. 간호사가 지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그녀의 약물을 조정하러 들어왔습니다. 쉬려고 노력하세요.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내일은 큰 날이 될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지현은 민석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집에 가서 내일 전에 진짜 숙면을 취해야 해요.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민석 씨.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너무 많은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어요. 난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난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지현은 긴 순간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뻐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도 당신은 많은 것들에 대해 나를 틀리게 증명했어요. 난 증명할 것이 많았어요.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난 증명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어요. 알아요. 지현의 눈은 약물과 탈진으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어요. 그녀가 잠에 빠져들자 민석은 그의 막루를 유지했고 한 손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그들의 딸 희망, 이 계속해서 그녀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는 곳인 그녀의 배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도전과 두려움, 기쁨과 가능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 방의 조용함 속에서 민석은 그가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화, 그는 정확히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정확히 그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 회사, 합병, 사회적 의무는 단지 배경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 방, 이 심장 박동들, 이 순간으로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것은 충분 이상이었습니다. 제왕절개가 있을 아침이 밝고 맑게 밝았고 이른 여름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의료팀이 지현을 수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심장은 그들 주위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차분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뛰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한 간호사가 수술 의류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술실에 있을 거라면 이것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지현의 눈이 그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안 해도 날 막아봐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의류를 받았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수술실에서 지현의 머리 옆에 앉아 마취사가 시술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팀은 분만을 위한 준비를 하며 숙련된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압력을 느낄 거예요. 의사가 지현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없을 거예요. 불편하면 그냥 민석 씨의 손을 꽉 쥐세요. 민석은 시술이 시작되자 지현의 그립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의 말을 속삭이며 그녀가 수술 드레이프 뒤의 활동보다는 그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나한테 말해요. 지현이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 분산시켜요. 우리의 첫 데이트 기억나요? 민석이 시작했고 기억들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감동시키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던 그 끔찍한 프랑스 레스토랑, 그리고 당신은 결국 우리가 노점상에서 핫도그를 사자고 제안했어요. 지현의 웃음은 떨렸지만 진짜였습니다. 당신이 그 5성급 레스토랑에서 나를 끌어낼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먹어본 최고의 핫도그였어요.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난 당신이 달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하다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외관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진실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지현의 목소리는 아쉬움에 차 있었습니다. 몇 가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민석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진실된 사람이에요. 가장 정직한, 가장 진실된. 난 그냥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야를 잃었어요. 지금 상당한 압력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경고하며 그들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지현의 손이 민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의사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딸을 만날 준비하세요. 다음 몇 순간은 활동과 감정의 흐릿한 혼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강한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딸이 세상에 그녀의 도착을 알리는 것. 그녀가 여기 있어요.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작지만 강해요. 그 패를 들어봐요. 민석은 수술 드레이프 너머를 보기 위해 일어섰고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거기 그녀가 있었습니다. 작고 얼굴이 빨갛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벽합니다. 간호사들은 빠르게 그녀를 담요로 감싸고 그의 놀라움에 그를 직접 데려왔습니다. 여기요, 아빠. 그들 중 한 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세요. 그렇죠. 그녀를 엄마에게 소개하러 데려가세요. 민석은 그렇게 작고 그렇게 소중한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현의 옆으로 돌아가 그녀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딸을 가까이 안고 있었습니다. 희망아, 지현이 속삭였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 민석 씨, 그녀는 아름다워요. 그녀의 어머니처럼.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는 지현이 그녀의 입에 키스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그들의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1시간은 의료 절차와 검사의 소용돌이 속에 지나갔습니다. 희망은 비록 겨우 4파운드가 조금 넘는 정도로 작았지만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그녀의 폐는 잘 기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발달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놀라웠어요. 민석이 그들이 지현을 그녀의 회복실에 정착시킬 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그들은 지현이 안정되자마자 부모가 방문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웠어요. 지현이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난 당신 없이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들은 의미로 가득 차서 그들 사이에 매달렸습니다. 민석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현의 부모님, 전구와 그의 아내, 심지어 민석의 보통거리가 있는 여동생도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왔습니다. 우리 손녀는 어떻게 지내요? 엘렌이 열심히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민석과 지현이 동시에 대답했고 그런 다음 미소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축하와 질문으로 그들 주위에 모여들자
민석은 지현이 그녀의 눈을 뜨고 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약물과 탈진이 그녀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모두, 그가 단호하게 발표했습니다. 새엄마는 휴식이 필요해요. 당신들 모두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의 놀라움에 아무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나갔고 민석과 지현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권위적이었어요. 지현이 졸린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우 CEO 같았어요. 그냥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석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현의 눈이 그것에 완전히 열렸고 그의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변했어요. 변한 것이 아니라 민석이 정정했습니다. 그냥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을 기억한 거예요. 당신이 항상 내 안에서 본 사람. 그는 잠시 멈추고 그의 용기를 모았습니다. 지현아, 우리가 이것이 단지 공동 양육에 관한 것이라고 동의했다는 것을 알지만 쉿! 지현이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우리 딸과 함께.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낼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의 손바닥에 키스를 눌렀습니다. 쉬어요. 난 희망이를 확인하러 가서 그녀가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할게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날 깨우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해요. 민석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요, 사랑. 우리 둘 다 당신이 깨어날 때 여기 있을 거예요. 지현이 잠에 빠져들자 민석은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딸이 기다리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보호할 2개의 소중한 선물, 지켜볼 2개의 심장, 소중히 여길 2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달 후 민석은 지현의 작은 송파 아파트에 서서 마지막 몇 가지 아이템들을 상자에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건강하고 잘 자라는 유아, 그녀의 작은 손들이 주먹으로 말려있는 채로 그녀의 운반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난 여전히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가 지현이 그녀의 깔끔한 필체로 또 다른 상자의 라벨을 붙이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어요. 지현이 미소를 지으며 희망이의 담요를 조정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 모두에게 약간 비좁아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라는 말이 민석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지난 3달은 치유와 재발견의 점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희망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 민석은 사실상 지현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야간 수유와 이른 아침 울음 세션을 돕기 위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 과정에서 그들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모두는 아니지만 작은 순간들에서 희망이의 첫 미소에 대한 공유된 웃음, 야간 수유 중의 조용한 대화들, 그들이 작은 공간에서 서로 주의를 움직이는 법을 배운 무의식적인 방식, 이것에 대해 확실해요. 민석이 다시 물었고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많은 추억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지현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인 것 같아요. 더 나은 것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장소가 내가 배워야 했던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내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나 자신과 희망이를 위한 삶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 아마도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무언가를. 민석은 그가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고 그녀의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난 결코 멈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잊었을 때도. 지현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난 그냥 당신이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비즈니스 거래와 사회적 지위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본 사람. 이제 보여요. 민석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희망이의 미소에 깨어날 때마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세부 사항일 뿐이에요. 희망이는 그녀의 운반대에서 움직였고
보통 완전한 깨어남의 전조가 되는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양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옆으로 이동했지만 그녀는 지현의 손의 부드러운 터치만으로 다시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커지고 있어요. 민석이 경탄했습니다. 그녀가 단지 3개월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변했어요.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생각에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평생 전처럼 느껴지는 소정원에서의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뭐가 웃긴지 알아요? 난 한때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회사, 내 삶, 내 미래. 그런 다음 난 그 밤 당신을 보았고 임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내 전체 세계가 뒤집혔어요. 하지만 이제 난 깨달았어요. 그때 일들이 마침내 바로 되기 시작했다는 걸. 지현은 그에게 기대었고 민석은 그의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두르고 감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어요. 그녀가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에요. 아니요, 민석이 동의했습니다. 더 나아요. 이것은 진짜예요. 그리고 난 당신과 희망이가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확히 알도록 매일 보낼 거예요. 희망이는 그 순간을 선택하여 완전히 깨어나 그녀의 작은 얼굴을 찡그리기 전에 민석의 심장을 녹이는 미소로 깨트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운반대에서 들어올려 지현이 그들 둘 다를 그녀의 팔로 감싸는 동안 그녀를 가까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과 가족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을 배웠던 아파트에 서서 민석은 완성에 대한 깊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여정은 그들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집에 갈 준비 됐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딸을 바라본 다음 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에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은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민석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를 누르고 그런 다음 희망이의 이마에도 키스했습니다. 밖에서 송파 동네는 그것의 일상적인 에너지로 활발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나는 카레 향,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 지하철의 먼 소리. 그것은 그가 한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럭셔리와는 세계가 달랐지만 그것은 그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의, 가족의, 삶 자체의 두 번째 기회. 그들이 마지막 상자들을 기다리는 차로 옮길 때 민석은 창문에서 그들의 반사를 발견했습니다. 희망이를 안고 있는 지현, 그들의 소지품을 운반하는 그 세 사람 모두 함께. 그것은 그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소정원에서의 그 밤에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나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정한 제국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단 건물들이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거래들이 아니라 그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이 작은 가족.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